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납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은 좀 덥다라는 얘기입니다. 얇은 옷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에 오늘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서울대 로스쿨의 조국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많은 곳들을 압수수색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집무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조국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스스로 인턴 증명서를 배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확보한 서울대 조국 교수 PC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못한 경제정책 1등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냉철하게 평가한 사람이 60%가 넘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정책이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60% 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긍정적이다가 51.8%였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임기 반환점을 맞은 문재인 정부 특별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 상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부 안보는 노선에 앞서 기본 지식 부족이 문제다. 어제 정용 안보실장과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의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의 성능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라는 많은 조간신문들의 비판적인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어제 오후 청와대가 입장을 냈습니다. ICBM이 이동을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별도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의 성능이 없다고 한 게 맞다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낸 건데 이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 실장이 북이 텔레에 실린 ICBM을 땅에 내려놓고 쏜 것을 두고 이동식 발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이동식 발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텔에서 바로 발사하건 텔로 옮긴 ICBM을 내려서 발사대에 걸어놓고 쏘건 감시망을 피하고 우리 측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이동식 발사라는 점은 다를 게 없다. 기초 군사 지식이다. 청와대 안보사령탑은 이런 기초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검찰이 지금껏 많은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조국 교수의 연구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허위 인턴 서류를 조국 교수가 만들었다라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 발급 관여 의혹. 법학전문대학원 첫 압수수색.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70대 23대 9대 2 학종에서 드러난 고교 서열화 학종 학생부 종합평가죠. 교육부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를 했는데 학교 유형별로 전체 학생 대비 합격자 수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과고와 영재고, 특목고에서는 학종 합격자 비율이 70%, 외고와 국제고는 23.2%, 자세고는 8.9%, 일반고가 2.1%. 학종평가에서 일반고가 특목고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정부조사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자, 오늘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과 관련돼서 그런 의혹과 관련돼서 핵심 인물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런데 경향신문의 단독 취재 결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두 아들이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똑같은 운용사에서 두 아들 모두 수상한 인턴십을 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운용사는 유재수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얼마 전 압수수색도 받은 그 회사입니다. 뭔가 닮아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과 닮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인턴십, 사모펀드, 그리고 뇌물 의혹까지. 잠시 후에 이 보도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말 세간의 의혹처럼 검찰의 의심대로 누군가 개입해서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권의 문제로서 기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경향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서 이른바 박찬주 쇼크에 쇄신론이 나왔습니다. 텃반 3선 이상은 용퇴하라. 나름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도자급 인사들은 험지에 출마하라. 김태흠 의원이 회견을 열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텃밭에서 3선 이상 한 사람들은 이제 용퇴하라라는 겁니다. 지도부는 험지에 출마하라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적 쇄신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누구도 불출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김태흠 의견이 따끔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명탐정 손수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는 분, 조국 전 교수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민정수석 당시에도 민정수석실에서 물러나라라고 했었던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 원년 멤버, KBS 방송기자 출신 안용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키워드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적표. 처음에는 성적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그 성적표는 과연 어떨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정조준. 검찰이 서울대 조국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 의혹, 본인의 의혹을 겨냥했다. 잠시 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두 아들과 관련된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내용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저희가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 풍성합니다. 중요한 뉴스들 많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많습니다.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은 주요 이슈 뉴스를 크게 네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 동아일보가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과연 성적표는 어떠할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특별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 분야별 평가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동아일보의 특별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오늘 이 동아일보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을 텐데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경제 성장 32.8대 63.2 경제 성장 잘못했다 63.2%가 응답을 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았건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 못했다 63%가 넘는 여론이 응답을 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 자, 이 결과가 청와대로선 아마도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연설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라고 자평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60% 여론이 일자리 창출 못했다라고
낙제점을 준 겁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국민 통합과 관련돼서도 59.2%가 실패했다라고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59%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적폐청산과 관련돼서는 비슷비슷합니다. 47.1%가 잘했다. 46.3%는 못했다. 라고 분열된 모습을 보였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51.8%가 잘했다. 그러나 잘 못했다라는 것은 46%에 그쳤습니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 통합, 적폐청산,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돼서 과연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에게 얼마의 점수를 주고 싶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52.9%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 44.8%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남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빠질 거다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 60% 가까운 국민들은 적어도 여론조사에 참여한 분들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 못했다라고 낙제점을 줬어요. 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진 선거였는데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합니다. 8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청와대, 바로 이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현황판을 거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속했던 것처럼 수많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과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초단기 일자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규직에 대한 좋은 일자리가 아닌 상태 속에서의 노년 일자리 등이 증가한 부분들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경제에 대한 희망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희망감을 갖지 않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1, 4분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 4분기에는 1% 기록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2%를 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거에 있었던 오일 쇼크, 아시아 경제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경제 지표를 기록할 거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 서민들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빈부격차에 대한 완화로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러한 잘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 역설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임기에 딱 반환점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러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용기 있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아마 많은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4개 정권 중, 여태 정권 중에 문재인 정부의 이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실제 지표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역시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시점을 맞아서 10개 경제 성적표를 역대 정권과 비교를 해서 한 그래프로 작성을 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은 경제 성장률만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멈추고 있다. 어쩌면 2%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보면 그래프의 하락세가 문재인 정부에서 4개 정권 중에 최저치다.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빈부 격차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서 이 빈부 격차가 가장 커지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이 참으로 역설적인데 역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36.4%로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세계 경제 영역에서는 4개 정권 중에 현 정부가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대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금액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100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2.5개월 늦어졌죠. 8,56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안용환 의원님. 2%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치면 이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논란인데 국정 운영과 어쨌든 경제 성장의 주 역할은 집권 여당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에요? 뭐 자유한국당에게 핑계를 대고 싶겠지요. 뭐 과거에는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낮다는 등, 무슨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 그렇다는 등, 또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 이야기했는데, 굳이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이 더 세게 여당을 비판하고 지적하지 못했던 그 점이 있을 겁니다. 아, 브레이크를 못 걸었던 그렇죠. 게 그 점이 탓이다. 자유한국당 잘못이에요. 그러나 저걸 지금 2%대 달성 못함을 자유한국당으로 져야 한다는 것은 저건 이제 정말 비논리적인 이야기고요. 자꾸 2%에 목매단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60년대 후에 경제개발한 이후에 2% 경제 성장을 달성 못한 게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80년 석유 위기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2097년 경제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체감했던 엄청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때만 2%를 달성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2% 달성 못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없는데 그럼 결국 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도표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이 정부가 아파야 할 대목이 바로 소득 격차의 확대입니다. 지금 소득 5분위 배율이란 건요. 가장 잘 사는 상위 20%와 가장 못 사는 20% 사이에 그 소득의 차이인데요. 저 숫자를 보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 말기에 4.68배, 박근혜 정부 말기에 4.73배였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 오히려 소득 격차가 작았습니다. 오히려 서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더 컸습니다. 이럴 때문에 아주 뼈아픈 그런 통계일 수밖에 없고요. 저건 무슨 뭐 보수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인 통계청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 이유는 뭐냐? 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소득 차이를 격차를 죽이겠다 했는데 더 늘어났어요. 열정은 좋았습니다. 이런 열정을 막 세 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가 보면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아요. 열정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정치인의 국가 운영자의 최고의 덕목은 책임감입니다. 전혀 책임감이 없는 말뿐인 정책을 해왔습니다. 장하성 씨 그동안 이야기했어요. 자, 내년 말이면 좋아진다. 또 그 다음에 좋아진다.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구조, 소주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3류 이론 가지고 5천만 국민들을 정책 실험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험 국민, 본인들의 정책 실험이겠지만 국민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래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전년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바라본 전망을 본 지표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가 지금 20년 만에 가장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지 소비가 느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인데 지금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정책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려스럽다는 대목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 실패에 대해서 야당 탓을 돌린 여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에서 경제 위기 때마다 날씨 탓, 인구 구조 탓, 세계 경제 탓, 다양한 탓을 했다는 비판의 기사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날씨 탓. 지난 2018년 6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기획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다. 전국에 비가 내려서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영향이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성적이 나쁜 게 전국에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날씨 탓을 해서 한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구조 탓.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에 연말 고용 상황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던 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대가 불가능하다. 연말에도 고용 상황은 좋아질 수 없다. 인구 구조 탓이다.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인구 구조 탓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계 경제 탓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가 집중적 영향, 세계 90% 이상 국가가 성장률 하향한 경험을 겪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제외한 OECD 상위권 국가는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때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바뀐 기준 탓도 나왔습니다. 지난 8일이죠. 통계청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조사가 지난해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는 것과 관련된 해명이 통계청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탓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조영천 의원님, 네. 뭐 날씨 탓, 경제 탓, 기준 탓, 이젠 야당 탓 어떻게 보십니까? 뭐 썩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교역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의 대부분, 제일 많은 부분을 중국 쪽에다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6%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향을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동안에 각자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 기득권에 반하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집단 행동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요. 또 세계는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지금 이미 산업의 트렌드를 다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이디어 자체는 세계에서 최초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혹은 기득권의 벽에 막혀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이게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젠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또 혁신에 대한 그런 정말 새로운 그런 각오가 있지 아니한다면은 과연 신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위기감이 많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뭘 가지고 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검찰이 처음으로 조국 전 장관 본인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어요. 함께 보시죠.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 수사 칼끝이 조국 본인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첫 압수수색했는데 조국 연구실 압수수색했고요. 공익인권법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닌데 이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 전 국민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다 알게 됐어요. 저곳에서 있었던 그 인턴십 증명서를 얼마 전 그 방배동 압수수색 당시 조국 전 장관 PC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딸뿐만 아니라 장용표 교수 아들 인턴 증명서까지 집에 PC에서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일바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거기서
PC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혹은 이겁니다.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의혹. 앞선 자택 압수수색에서 장영표 당국대 교수 아들, 조국 친구 변호사 아들 인턴 증명서가 발견이 됐죠. 집에서 그게 거기서 왜 나와? 이런 말이 나왔죠. 조국 PC서 발견. 검찰은 조국 교수가 직접 집에서 인턴 증명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차였습니다. 자, 손수 변호사님, 네. 어제 서울대 로스쿨을 압수수색하고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이게 검찰의 수사 프로토콜상 어떤 의미입니까? 좀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지금 조국 교수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나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그 부분에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인데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었다면 그에 대한 지적 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불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전제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 등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일단 단순히 시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늦은 거 아니냐. 상당히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를 하는 상황, 또 계속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적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한참 전에 조국 교수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수사만 놓고 본다면 이미 한참 전에 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사실은 우선순위 중 상당히 순위권에서 조국 압수수색 먼저 했어야 됐다. 네, 그렇다면 왜 이 504호.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는 검찰이 다른 수사를 먼저 하느라고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뤘다? 글쎄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조국 교수가 현직에 있을 경우에 있는 상황에서 이 집무실에 대한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이제서야 발부됐다? 글쎄요.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이고 결국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궁금하다. 예, 조국 교수의 어떤 지위,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다는 사실, 또한 조국 교수에 대한 조국 교수를 지지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팽팽히 부딪혔다는 부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사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조국 교수에 대한 지지와 지지 여부와 호불호를 떠나서 수사만 놓고 본다면 훨씬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루어졌다는 점. 예. 그건 솔직히 사실 잘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이른바 증거인멸 행위로도 볼 수 있는 PC 반출 사건이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의 연구실 504호를 압수수색 안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법조 출입기자 출신과 또 검사 출신에게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턴 증명서를 셀프로 발급했다라는 의심 검찰은 갖고 있는데 조국 교수 본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저때 당시까지만 해도 조국 교수는 인턴십 서류를 내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다라고 네. 완강히 부인했는데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했잖아요. 만약에 수사 결과 당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인턴 증명서도 조국 교수가 만들어줬고 자의적으로 딸 인턴 증명서도 자기가 만들었고 내 친구 변호사 아들 인턴 증명서도 자기가 만들어준 걸로 나왔다면 네. 저때 조국 교수의 발언이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글쎄요. 지금까지 너무나 몰랐고 가정입니다만. 거짓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말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눈의 시각, 관점을 좀 달리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슬픈 일인 것 같고요. 또한 조국 교수, 지금 조국 전 장관은 호의에 너무 익숙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렇게 저곳에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자체는
너무나 봐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계좌라던가 또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어색함 그리고 이게 억울하다, 너무나 악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지금 모두 다 조국 교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저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위에 있는 높은 분들이 저런 식으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이제 좀 보여주면 안 될까라는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자, KBS 방송기자, 법조 팀장 출신 안영환 전 의원님. 분명히 어색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중에서 사실은 뭐 사모펀드 의혹이 더 큽니다만 이 인턴 증명서, 왜냐하면 이 이슈는 네. 조국 장관 본인의 개입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 기사에 따르면 네. 서울대 법대에 재직하고 있던 분은 이 가족원 중에 조국 교수가 유일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처럼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법대 인턴서를 동양대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제서야 지금 뒤늦게 압수수색 504호 왜 이제 했냐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 줄 알았습니다. 한 줄 알았다 그게야. 지금 이제 해석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랬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그 동양대에서 PC 빼오는 것을 증거 보존이다. 예. 아마도 조국 교수께서도 증거 보존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요. 저는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뭐 검찰에서 조국 장관이었고 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애우, 집은 좀 별개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 조사라는 차원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대학교를 방문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조국 교수를 그대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향해서 보여주는 뉘앙스가 그런 다르죠. 제스처였기 때문에 좀 늦춰지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검찰에서 크게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모펀드와 이제 인턴 관련 위조인데 인턴 관련 위조는 큰 혐의는 아닙니다. 사모펀드에서 좀 더 크고 말하면 죄 형량으로 따진다면 더 센 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은 국민들 감정은 이거거든요. 인턴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대학 교수라면서 자기 자식에게 위조해서 인턴 뭘 줬다? 출혈증을 줬다? 이건 굉장히 국민들을 자극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조국 교수에 대한, 이제 조국 교수죠.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언제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8일날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만날 기회가 있어요. 예. 반부패 무슨 협의회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만나는데 그 전에 아마 데려다 조사를 하면은 총장이 좀 대통령 보기가 좀 껄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8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9일날 할 가능성이 높다. 왜? 대통령 보고 나서 다음날 바로 돌직구 쇼가 그 다음날 안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언론에서요. 10일날 만에 소환조사를 하면 월요일 보도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우리 돌직구 쇼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토요일날 조사하면 일요일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사 뉴스 프로그램도 작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9일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배려 때문에 예. 아마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조 팀장의 어떤 그런 감인데 네. 자 그럼 검찰 쪽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님. 제가 왜 검찰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검사 오래 하시잖아요. 저는 검찰에 호되게 당한 사람인데. 그럼 조사를 당해본 입장에서 왜 우선 압수수색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못한 겁니까? 지금 보도를 보니까 조국 전 수석의 그 법전원 사무실, 연구실과 공익인권법센터 여기가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공익인권법센터는 기왕에 압수수색을 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했다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 세 분 다 늦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연구실은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5월로 아마 민정수석으로 옮기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복직을 뭐 한 2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연구실 출근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은 뭐 지금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그만 2달 반 동안 거의 비오는 사무실이었어요. 소위 이제 검찰 용어로 저희들끼리도 빈집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비워놨으니까 거기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실익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도 했고
근데 공익인권법센터를 왜 지금까지 안 했냐? 그건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때까지 영장 기각이 계속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안용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서울대 법전원을 혹은 공익인권법센터를 직접 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예우 차원에서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가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어제 5번째 조사가 있었는데 이 고무줄 출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어제 5차 조사 고무줄 출석 논란 구속 후 7차례 소환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건강상 이유로 2차례 불출석. 조사 중 중단 요청이 또 2차례 중단.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4번은. 구속 만기 앞두고 수사 속도 지지부진. 검찰 안팎에선 강제 구인의 가능성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실속 챙기는 영리한 전략이다라는 이 비판 섞인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WFM의 12만 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를 했고 그때 당시 조국 교수가 청와대 ATM에서 5천만 원 쐈다라는 보도는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구입한 주식 중 일부를 정경심 씨와 동생이 나눠서 갖고 있다가 장관이 거론될 그쯤에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던 주식을 동생 집으로 옮겨놨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장관이 거론되자 그 시기에 차명 주식을 동생 집으로 옮겨놨다. 왜냐하면 실물증권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7만 주, 5만 주 나눠서 분리보관하고 있다가 옮겼다는 거예요. 보시죠. 2018년 1월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정경심 교수가 WFM 12만 주 6억을 차명으로 매입하는데 이거 시세보다 2억 넘게 싸게 사서 그 싸게 산 2억을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뇌물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 5만 주를 처음에는 동생 집에 보관했고 7만 주는 조국 민정수석 자택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건데 5만 주는 동생 집에 실물증권 7만 주는 조국 민정수석 자택에 보관이 돼 있었다. 그런데 2019년 6월 그때 당시 하마평이 돌았죠. 야, 다음 법무부 장관 누구래? 조국이래. 정말? 맞아. 라는 하마평이 돌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자택에 보관하던 주식 7만 주를 동생 집으로 옮겼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동생이 했다는 거예요. 정경심 씨 동생이. 누나 부탁으로 누나의 차명 주식을 우리 집에 보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조국 교수가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본인의 집에 7만 주의 실물 증권이 보관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못 보던 주식 7만 주가 있다면 조국 교수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미리 알았나? WFM 참여 주식 매입 당일 조국 교수는 정경심 계좌 5천만 원을 이체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ATM에서 6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한 정황도 검찰은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선 조국 해당 주식 매입이 뇌물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라고 검찰 입장에 따르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변 박사님. 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파악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실물 주식 증권 7만 주가 이만큼이 그것도 다른 사람 이름에 7만 주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걸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이것을 차명으로 투자한 실물증권이 집에 있는 걸 알았다라면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정경심 교수 동생의 진술이라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볼게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구속됩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죠. 예.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됩니다. 지금 거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 속에서 WFM에 대한 미공개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해서 시세보다 수억 원이 싸게 된 이득을 취하는데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개입됐다. 예. 그럼 정경심 교수의 동생 입장에서는 이러다 나도 구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검찰 조사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있는 그대로 술술 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라면 나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누나한테?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술술 불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올해 6월 달에 하마평이 일었을 때 조국 교수 집에 있던 WFM의 차명 주식을 동생 집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7만 주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마평 정도였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거다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 본인은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만 확신할 수 있어요. 본인은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도맡아 했을 것이고 정경심 교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 사모펀드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이 그동안 진술에 따르면 이미 올 초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 속에서 증거들을 슬슬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그동안 정황으로 보게 될 건데 조국 교수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행동을 할 개연성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100% 확실하게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구나라는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상 그 100% 인지는 누구로부터 나오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 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증언과 개연성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이 내용을 몰랐을 리가 참 만무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용환 의원님. 자, 저는 정반대로 조국 장관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말을 믿자면 우리 집에 7만 주의 차명 주식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남편 몰래 어딘가 장롱 밑에 두 번째 서랍 등등에 숨겨놓고 보자기나 옷으로 감춰뒀으면 남편이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야 되고 그리고 7만 주를 동생 집으로 옮길 때 만약에 이제 장관 하마평이 돌 때 지금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조국 교수는 하나도 몰랐는데 부인이 우리 남편이 지금 장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니까 낙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서 남편 몰래 옮겨놨을 가능성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마 조국 장관, 전 장관은 그렇게 일반인들 생각이 주기를 매우 바라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드러난 것이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이 본인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 잘 알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청와대 ATM기에서 50만 원을 보낸 것을 본다면은 WFM 주식과 관련해서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짐작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식을 게다가 몇 억입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요. 몇 억이 오고 갔는데 그걸 몰랐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라면 재산 신고라는 걸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내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몰랐다? 몰랐다면 그 비정상입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건 숫자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아마 조국 교수 측의 희망사항일 것 같고요. 지금 하나하나 드러난 사항은 아마 재산 축적 과정, 재산 증식 과정은 부모가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만 주 그것을 옮겨갔다? 그런데 남편 몰래 그냥 이야기했다? 글쎄요, 어느 집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실물증권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죠. 저도 실물증권이라는 게 오래전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게 또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로 새삼스럽게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게다가 지금 조국 교수와 또 처남과의 관계는 과거에 조국 교수의 처남이 운동학원의 국장도 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 내역을 좀 몰랐다는 것은 조국 교수 제 희망사항이고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국 교수가 해왔던 말의 진위 여부, 굉장히 거짓말, 엉터리 주장을 해왔던 게 드러나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조국 교수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저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만 만약 알았다면은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뇌물죄가 지금 1억 이상이 수익이 하면은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형이 대폭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아마 모든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 몰랐다. 부인이 알아서 했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재판정 가서 대법원까지 조국 교수는 그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조국 교수의 현재 입장인 거죠. 예.
12만 주 중에 이제 7만 주면 허은하 소장님, 네. 7만 주라고 해도 뭐 종이니까 그렇게 뭐 크진 않겠죠? 글쎄요, 전 종이로 그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종이로 실무 조건 안 갖고 있으니까. 네. 예. 차명이니까 아마 종이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추측을 좀 해주셨던 것처럼 몰래 감춰놨으면 뭐 남편이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7만 주니까 어마어마한 7만 주면 상당히 크고 또 그거를 이렇게 몰래 숨겨놨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가서 이렇게 확인해보게 될 것 같은데 예. 그 순간에 분명 언젠가는 그 남편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저만 그런지 아마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몰라야 되는 거죠. 몰라야 되는 그리고 거다. 분명히 모른다고 말할 거라고 저도 추측합니다. 정치현 의원님, 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제가 좀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지금 실물증권, 이 12만 주라 그러면은 이게 12만 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돈도 1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듯이 단위가 있잖아요. 예, 이 실물증권도 5만 주권, 뭐 7만 주권, 10만 주권 그거는 인쇄를 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예. 주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게 1만 주권. 1만 주권이군요. 예, 1만 한번 주권이에요. 보여주시겠어요, 좀? 예. 직접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제가 좀 찾아봤는데 1만 주권이에요. 1만 주권으로 해도 뭐 7장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뭐 이게 저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혹은 운반하는데 뭐 굉장히 양이 많다. 뭐 이거는 그 자체로는 성립되지 않고 저게 1주권으로 12만 주를 갖고 있었는지 만주권 12장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종이 7장밖에 안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그거는 전제가 좀 확정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식을 매입하는 날 그 ATM기로 5천만 원을 600만 원 곱하기 8번 뭐 이렇게 송금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 왜 그걸 송금했을까? 요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무슨 목적으로?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이번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의혹과 맞닿아 있는 사실은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시장이 금융위정책국장 당시에 특정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 혜택을 받았다라는 첩보가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 들어갔고 청와대 특감반원이 유재수 국장을 당시 특별감찰 조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게 돌연 특감이 중단됐다. 혹시 조국 수석이 개입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오늘 경향신문이 상당히 의미 있는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경향에 따르면 유재수 부시장 아들 2명도 수상한 인턴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수상한 인턴십 내용은 조국 정국에서 조국 일가족과 관련돼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상당히 좀 닮아 있어요. 2016년에서 2017년 유재수 금융위 고위직 재직 당시 장남이 사모펀드 운용사 A사에서 2차례 인턴십을 했다. 여기도 사모펀드 운용사가 나오는군요.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2차례 인턴십을 했다. 그리고 2018년 유재수 부시장이 부산시 재직 당시 둘째 아들 차남도 그 사모펀드 운용사 A사에서 똑같은 데서 인턴십을 했다는 거예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사에서는 A사 대표가 유재수 장남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아들이 사회성 좋아졌다며 만족하기도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해 시킬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다. 2년 연속 인턴십이 이상하다라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의혹도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A 인턴십 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거죠. 자, 검찰이 지난 4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위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유재수 부시장에게 이른바 금품성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A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였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재수 2016-2017년 장남 인턴십 기간 동안 금융위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승진대상 1순위인 핵심 보직. 2018년 6월 차남 인턴십 기간 동안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직했는데 그 사모펀드 A사는 또 공교롭게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재수의 입김이 통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다라고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런 의혹을 세간의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A사는 2017년 정권 바뀌자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유재수를 통해서 회사 운영을 도움받으려 주고받기를 뭔가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변 박사님. 네. 유재수 부시장 이슈가 불거지게 됐던 거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 내부적인 청와대를 감찰하고 있는데 감찰 중간에 무마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유재수 전 부시장을 얘기하게 되면 얼핏 생각하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의 비서실, 부속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자로 얘기할 때 어공과 늘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 돼 있는 이 정무직 공무원들이 얘기하게 되고 늘공은 늘 공무원인 인사들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당초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발탁됐던 어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행정고시 출신의 금융위에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늘공, 계속 공직 생활을 해왔던 인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오게 된 것처럼 본인이 금융위에 재직하고 있는 고위 간부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충분히 업무상 연관이 될 수 있는 사모펀드 업체 등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인턴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 자녀 유학비도 도움을 받게 되고 항공권도 여러 항공권, 금품 수수 등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성이 오갔다라면 뇌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아들은 이러한 20대의 초반에 인턴을 거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길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턴의 경험과 활동이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하게 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들이 나타나게 되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해야 되는 임무라는 건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들을 확 잡아서 두 번 다시 공직사회에 이런 애들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중단되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회로 가더니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이것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나 특감반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진짜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지금 굉장히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슈가 불거졌던 게 벌써 작년 말 올해 초고 수사가 진행됐던 것도 올해 초인데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은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찰 무마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노무현 정부의 몸을 담았던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을 넘어서 청와대 요직의 핵심 인사들이 얼마만큼 이 사건에 개입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 검찰에게 남겨진 큰 숙제라고 봅니다. 자, 다시 특감반의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특감반 출신이시잖아요, 조홍천 의원님. 예. 특감반이 잘 알고 제보 받고 첩보 받고 유재수 금융국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연 중단됐다라는 지금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정황들이 경향신문 취재한 거의 내용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부산을 기반으로 한 그 사모펀드 운용사 A사가 자녀에게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을 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두 아들 모두가 다 인턴십을 이곳에서 거쳤다.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인턴십을 한다는 것도 금융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황 상당히 정황이 지금 구체적인데 왜 그때 감찰이 중단됐냐는 거예요. 우선 특감반은요, 검사가 특감 반장으로 가고 실무자들은 수사관이나 경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 특감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좀 의아스러웠어요. 사모펀드란 것이 이제 PEF.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한 거의 언저리에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모펀드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무척 안 좋았을 때 폐업한 러브호텔들을 집중 매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갖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즈음에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서 비싼 값에 3배, 4배 이렇게 되팔고 수익을 창출하는 뭐 그런 기법도 여기는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기법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했다가는 모랄 해저드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과연 사모펀드라는 곳이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고교 재학생 혹은 졸업생 지금 대학 입시 이제 그러니까 대학 입학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뭘 배울 수가 있을까? 뭘 배울까? 오히려 은행이나 무슨 투자금융 뭐 이런 데 가서 금융의 기본을 배우는 게 맞는 거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등학교 때 배웠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예. 어쨌든 이 A사가 어딘지 또 유재수 그 국장과 어떤 업무상의 연관이 있는지 지금 그 기사상으로는 명확치는 않아요. 아까 주신 질문은 감찰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냐? 예, 해야죠. 해야 된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사표를 냈다거나 그러니까 감찰 대상으로서의 신분 자격이 없다. 뭐 이럴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윗선의 압력이. 예. 그래서 지금 의심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압력을 가했을 거 아니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한 가지 좀 짚어볼게요. 손소 변호사님. 일단은 두 아들이 연속적으로 인턴십을 했다고 해서 뭔가 이건 불법이다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아들이 그곳에서 인턴십을 했고 이 회사가 확실히 유재수 부시장에게 뭔가 구체적인 뭐 항공권이라든지 유학비라는 것을 제공했다라는 증거가 수사 결과 나와야 그때부터는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이게 뇌물이 되려면 유재수 금융국장이 경제부시장에 재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모펀드 회사에게 무언가를 대가로 제공했다,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게 나와야만 지금 범죄로 성립되는 거죠. 네, 우선 인턴부터 보면은요. 최근에 인턴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선 이 사모펀드는 공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공적인 성격이 물론 파고 들어가 보면은 어느 사기업이든 공적인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모펀드 자체가 공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따라서 공무원도 아닌 거고 재직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사기업에서 본인의 회사에 어떤 누군가를 인턴으로 채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견학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사실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만 보면.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인턴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는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인턴을 한 것처럼 꾸몄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갔다 온다 인턴십 한 다음에 사회성이 좋아져서 만족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펀드사에 가서 어떤 내용이든 인턴십을 거쳤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안 좋게 본다면은 아니 무슨 고등학생을 무슨 사모펀드에서 데려가서 인턴을 해라고 하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것도 인턴십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심서봉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대가성인데요. 지금 당연히 저도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또 무슨 대가가 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주고받았겠지. 설마 그냥 해주는 게 어딨어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물론 의혹을 갖고 이제 감시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단정한 상황 아니다. 한편으로 참 이게 공교로운 게 안영환 의원님. 네. 보세요. 두 아이들의 인턴십 얘기 나오고 사모펀드 회사가 등장을 하고 대가성 뇌물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놓고 보면 이게 유재수 얘기인지 조국 일가 얘기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뭔가 좀 비슷해요. 같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키워드들이 비슷하다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모펀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유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쓴 게 경향신문이라는 데 일단 주목을 합니다. 예. 경향신문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와 굉장히 친화적인 신문이라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아마 그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류의 기사에 대해서는 체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제목을 뽑을 때 이 수상한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인턴십인데 이건 뭐 학생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수상한 인턴십이라는 건 이걸 굉장히 주목을 해요. 제목에 형용사를 넣었다. 네, 수상한 인턴십. 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유재수란 분, 이분이 일단 자기가 금융위 고위 간부이면서 유관 부처인 사모펀드에 인턴십 시켰던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이 펀드로부터 무슨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시 정무시장을 갑니다. 자, 이분이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거나 대학을 나온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춘천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부산과 연관이 없어요. 예. 단 부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청와대 부속실의 행정관 파견 근무였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고도 없는 부산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경기의 부시장으로 날아갔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PK의 이너서클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PK 이너서클은 누구냐? 대통령 PK, 조국, 후계자로 알려졌던 조국, 부산, 뭐 이호철 등등 뭐 이런 인물이 거론되고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유재수란 사람을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선이 누구인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던 사람이 누구인지 라고 한다면은 과연 유재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유재수 씨가 사모펀드에 깊이 인발부가 됐다. 그럼 혹시 이 사모펀드란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돈 먹고 돈 따기인데 20배, 3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투기 성향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납니다. 유재수 씨를 통해서 어떤 사모펀드에 연결해서 그 실세들이 무슨 뭐 돈을 벌려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재수 씨에 대한 수사는 이 정권의 실세들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경향신문에서 지금 유재수 씨와 관련된 사모펀드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럴 때문에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도 지금 유재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아마 사모펀드 조사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언론이 지금 약간 조국 씨의 사모펀드에 관심이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다 또 이렇기 때문에 조국 씨의 사모펀드와 유재수 씨의 사모펀드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PK 이너서클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유재수 씨에 대한 수사는 PK 권력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유재수 부시장이 권력자이고 핵심 인물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적폐 청산입니다. 근데 A사는 분명 적폐입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얘기하지만 한국당에도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를 했던 것 같다. 한국당이었을 때. 근데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그전부터 알고 있던 유재수 부시장과 함께 또다시 일을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모투자 규정 위반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근데 경미한 징계를 받은 게 유 부시장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은 힘이 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당과 거래를 하면서 이 회사가 커갔다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기득권들과 무언가의 일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요직에 있던 사람과 같이 거래를 했던 일을 잠시 덮어놨다라는 자체를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기업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계십니다.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이제 내보내기 시작해서 혼자 일하는 분들이 지금 11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시게 된 거야. 아이들을 내보낸 사람들이 11만 명입니다. 자영업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 인턴 못 시킵니다. 기득권에 있는 정말로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편법 거래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 자영업자들 눈물 흘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거 명확하게 하셔서 그 적폐 확실하게 내 편이더라도 확실히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물론 이 의혹과 관련돼서 유재수 부시장 본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는 점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장관이 없는 법무부.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할까요? 김호수 차관이 장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김호수 차관은 앞서 논란이 됐었던 야 너네 검찰총장 빼고 가자 라고 검사에게 제안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새 훈령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의 기자는 검찰에 출입할 수 없다라는 훈령을 쏙 뺀 채 기자단에게 공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을 김호수 차관이 황당하게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초안에는 오보 출입 제한 이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10월 20일 날 이프로스의 초안이 게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낸 데는 오보 출입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정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검에서는 이제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 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협의 과정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 예. 자, 김호수 차관의 해명이었는데 조홍천 의원님 검찰 출신이시니까 아니 오보를 낸 출입 기자는 검찰 출입 못하게 했다라는 새 훈령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기존에 기자단 일부에 어제 상의하고 다 기자단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기자단들에게는 정작 그 조항 쏙 빼고 공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자 김호수 차관이 아닙니다. 이프로스에 이미 다 올렸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프로스가 뭔지 아니까 이게 황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프로스가 뭡니까? 예, 이는 이제 인터넷을 뜻하는 거고요. 프로스는 프라시큐터, 그러니까 검찰이죠. 그래서 내부 통신망입니다. 검찰들만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검사, 그다음 수사관 또 일반 직원들 해서 아마 등급이 좀 제가 나올 때는 나눠져 있었는데 쪽지도 있고 메신저도 있고 또 공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게시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렸다는 거는 검찰 내부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올렸다는 거지. 물론 이제 그걸 보고 캡처를 해가지고 아는 기자한테 이런 게 올라왔네라고 개인적으로 보내주기 전에는 이건 외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기자들한테 의견을 물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호수 차관이 제가 알기로는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기. 그렇죠. 네. 그러면 이프로스가 검사들만 볼 수 있다는 것 뻔히 다 알고 있는 위치입니다. 네. 자, 문제의 핵심은 그 새 훈령, 이른바 법무부가 언론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새 훈령을 기자들도 모르게 감추고 있었다라는 건데 뻔히 아시는 분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라고 답변을 한 건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이 많이 심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프로스에만 올렸다는 건 실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보 오보 낸 기자는 출입 제한한다. 그럼 오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 그랬더니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한대요. 그거는 언론 자유국가에서는 좀 맞지 않는 일이죠. 오히려 출입 기자단에서 그렇게 한 게 맞고요. 또 제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아예 법을 하나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종전법. 거기서 이 각종 규정이니 내균이 이런 거 필요 없이 검찰, 경찰 또 특사경들 수사하는 모든 쪽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치원 의원님 발언 듣다 보니까 김호수 차관이 검사 출신이고 법도 잘 아시는 분이고 이프로스가 검사 내부 통신망이라 본인의 답변이 얼마나 황당한지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더듬더듬 황당한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라는 것을 피해보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김호수 차관도 지금 새 훈령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밀려왔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현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이 성찰을 해야 된다.
이 맥락에서 청와대 지휘하에 이른바 법무부 훈령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김호수 차관도 알았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대검에서도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 검찰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하면 따라 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언론 비판이 컸고. 김호수 차관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거의 장관 될 것 같지도 않아. 장관 승진시켰을 거면 임시했을 텐데 지금 놓고 딴 사람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김호수 차관이 최근에 일련의 발언들 보면 다시 정신 차려서 검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주장을 이제 대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법무부 내에서는 사실 약간 권력 구조가 엇갈려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들어와가지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 대거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 놨죠.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에 대한 반발하는 또 검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김호수 차관이 그 전에는 새에 밀려서 그쪽에 있다가 이제는 그냥 중간 정도로 검사로 출신으로서의 본인의 입장을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정신 돌아온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안영환 전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제되는 게 법무부 훈령이거든요. 예. 그 훈령이 뭐냐, 많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그 법률이나 또는 자치법과의 다른 점이 뭐냐면, 공포 절차가 필요 없어요. 즉, 결재하고 상급기관, 하급기관에 내려보내면 끝입니다. 예. 따라서 김호수 차관의 이야기는 좀 좋은 쪽으로 좀 선회를 해보자면 이거는 훈령이기 때문에 공포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기자들에게도 미리 다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라는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절차와 별개로 오보 또는 추측성 기사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럼 기준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남아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해프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해프 4인방에 선정됐을까요? 앞으로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프로듀스 101. 사실은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듀스 101의 PD가 구속됐어요. 두 번째는 몽골 헌재소장. 참 이분 이거 연구 대상이에요. 세 번째 이부진 한옥 호텔. 네 번째 박항서 감독 그리고 손흥민 선수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프로듀스 101이라고 읽어야죠. 101의 제작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프로듀스 101의 제작진 안모 PD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무시무시하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 앞서 안모 PD 등은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서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의혹을 받아왔는데 시청자들도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7,494.442의 배수로 이루어졌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후보자의 순위가 일부 뒤바뀐 정황이 확인됐고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구속된 PD 중 한 명은 연예기획사로부터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정황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후 나오는 안모 PD의 모습 보시죠. 정에서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네,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네, 아까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 혐의 다 소명하셨습니까? 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야, 이거 과연 해당 방송사는 이거 몰랐는지 경찰 수사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과연 제작진과 실무 PD 선에서만 조작하고 쉬쉬한 건지 아니면 이 과정을 예컨대 소속사에 유흥업소 접대 받고서 얘를 올려주고 한 거를 방송사 차원에서 알고 있었던 건지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만으로도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구속됐잖아요. 김변 박사님. 네. 이거 수많은 여고생들과 또 프로듀스 101을 좋아하는 수많은 젊은 팬들에게 이거 크나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쯤 되면은 생방송을 통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등이 사실은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게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특정 숫자의 배수로 계속 연결이 되더라.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구속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걸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해당 담당 PD도 구속이 되고 CP라고 불리게 되는 방송 제작을 총괄하게 되는 CP까지 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 또 하나에 대한 가십거리를 더해주고 있는 것은 낙검수의 유명한 멤버였던 김용민 씨의 이 가족 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세간의 관심들을 증폭시키기도 하는데요.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것은 101명의 아이돌 연습생들의 대상으로 그 중에서 투표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 11명을 데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로부터 기획사의 향이나 금품 등을 수수해서 돈을 받고 실력이 안 되는 탈락조에 있는 사람들을 데뷔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얘기했던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게 되는 공정의 위배. 이것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서 이렇게 돈과 향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격을 금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속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방송사라든지 그 외면에 또 다른 압력들은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에 대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아이들의 꿈을 갖고 장난을 쳤기 때문이에요. 연습생과 그 연습생을 바라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키워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팬들이 열심히 투표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신 겁니다. 이건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엔 10위까지였어서 10일인가요? 이진혁 씨가 럭키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예 그 11명, 10명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진혁 씨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한순간이고 정말 그 동전의 앞뒷면이구나. 1등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탈락해서 더 좋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만 아이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꿈을 갖고 장난치시는 어른들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여론 조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플입니다.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재 소장이 오늘 국제회의 참석차 환승을 위해 또 인천공항에 옵니다. 경찰은 강제 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몽골 헌재 소장을 추가 조사할 계획인데요. 대한항공 승무원뿐 아니라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도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헌재 소장인 거 알지 않냐? 통역 똑바로 해라. 너 어디 사는지 정도는 금세 알아볼 수 있다. 몽골에 돌아가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에 떨던 A씨는 겁에 질려 한때 통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경찰은 몽골인 승무원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예결 위에서는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몽골 헌재 소장의 주장만 믿고 풀어준 한심한 경찰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몽골 헌법재판소장한테는 왜 그리 겁을 냈습니까? 그것도 겁낸 부분이 아니고요. 경찰이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까? 출동 나간 직원이 여권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제시를 해서 면책특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미흡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교부에 문의하도록 매뉴얼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 아니, 안용환 의원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 승무원을 지금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으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외교관 여권 내밀고 면책특권 주장하면 경찰이 모르면 외교부에 전화라도 한 통. 옛날에 우리 선생님 그랬잖아요. 야, 모르면 물어봐. 네. 모르면 안 물어봤네요, 지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 권력으로 해서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너 집 주소까지 알아볼 수 있어. 그런데요, 전 진짜 문제가 많은데 난 우리 프로그램이 언론 분석 프로그램 아닙니까? 난 기자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해요. 이 보도가 분명히 몽골에서도 나가고 있을 텐데 몽골에서의 반응, 몽골 국민들을 대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혹여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히 약한 나라의 공무원을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분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액트 그대로 몽골 정말 지나쳤다. 특히 이제 몽골 몽골 출신 승무원에게까지 저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몽골 국민들이 또 몽골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 건지 좀 취재를 해서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핫플입니다. 호텔 신라가 업계 처음으로 한옥 호텔을 짓게 됐습니다. 2010년 취임 직후부터 준비한 한옥 호텔 추진이 건폐율 제한의 발목이 잡히자 이부진 사장이 정문 일대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하겠다라고 결정해서 건축 심의를 통과했어요.
정문 내놓고 호텔 얻었네요. 기부한 부지는 총 4,000제곱미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20억 원가량입니다. 서울시는 기부 체납받은 정문 일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면세점 옥상에는 전통 정원을 만들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40년 역사의 정문 위치를 바꾸기로 한 이부진 사장의 결단에 건축업계에서는 한옥 호텔을 짓기 위해 신라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정문 주 출입료로 바꾸는 게 놀랍다라는 평가. 장축체험관 사거리 초입에 있었던 정문은 한옥 호텔이 들어서는 면세점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초 207실의 비즈니스 호텔로 계획됐던 한옥 호텔은 객실 수를 42실로 줄이고 모든 실을 스위트룸으로 꾸며서 최고급 한옥 호텔로 짓겠다는 구상인데 이부진 사장의 서울 1호 호텔은 내년 초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자, 베트남의 국민 영웅 살디잉크 박항서 감독이 역대 최고 대우로 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 감독 마음고생 많았는데 잘 됐군요. 박 감독은 2018년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가, AFC 아시안컵 8강 등으로 지속적 성과를 올렸는데 이 같은 공을 인정받아 3년 더 베트남 축구를 이끌게 된 것. 박 감독은 현재 매달 세후 2만 달러, 우리 돈 2,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연봉도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 감독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답은 더 강력한 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재계약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과 시원한 돌직구, 정확한 팩트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교차 크다고 하니까 저는 이 돌직구 가족들, 시청자분들 감기 걸리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보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